더불어민주당 제62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합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당은 이번 경선 규정을 마련하면서 세 가지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경선. 둘째,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경선. 셋째, 국민 통합할 수 있는 경선인 것입니다. 이번 경선 규정은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중심으로 각 후보 진영의 치열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대승적인 양보와 선당 후사의 태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각 후보 진영에 감사드립니다. 촛불 민심에 따른 탄핵 완수와 함께 적폐 청산 및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경선 룰 제정은 그 실현의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꼼꼼한 준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는 더 늦출수록 또 늦춰서도 안 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기대를 거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이 되도록 강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이 적폐 오봉을 완주하기까지 반환점을 돌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경유 작과 국정농단의 적폐 오봉 중에 우병우와 그 최고봉인 박근혜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왔고 국민의 격려와 응원 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증거조작, 위증교사, 관제대모까지 진두지휘하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사기죄도 모자라서 이제는 장기 병력 기피자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반 전 총장께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시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에 침묵했다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반 전 총장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벌인 국정농단은 다름 아닌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특권의식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지간한 측근들보다 훨씬 가까운 친동생, 친조카는 피로 맺어진 혈육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현직 유엔 사무총장을 빗대 삼아서 다른 나라에서 사기죄를 저지르고 고국의 병력 임무마저 깊이 했다면 이만한 나라 방침도 따로 없다고 봐집니다. 만약 반기문 전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더라면 부적격 사유이자 즉각 사퇴했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겠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제라도 자신을 포함해서 친인척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진상을 밝히시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보호무역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협상을 밝히면서 TPP는 공식 탈퇴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앞으로 한 3년간 피해 규모가 약 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12만 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수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퍼펙트 스톰 경제 위기 속에서 한가하게
자신의 대선 출마의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황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반에 대한 포괄적 탄핵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 대행은 그냥 대행이지 대통령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와 외교 안보 위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상원 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서명했다는 뉴스를 보고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이는 미국 공화당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배치되는 그러한 결정이고 세계적인 지구국가 미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가의 공동의 이익보다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한다면 세계적인 지도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당장은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적인 관계에서 보면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칠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양보 카드부터 준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까부터 준비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공동의 이익이 무엇이고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굴하게 이 정도 양보하면 되겠냐고 가서 비는 방식의 외교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일반 무역 수지 이외에 서비스 수지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적자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도입하는 엄청난 미국의 국방 물자를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과정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의원 외교를 통해서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책 변화를 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문제가 지금 좀 국민들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도입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 여성성 모독이라는 쟁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런 일반적 가치를 넘어서서 정치 풍자의 정치인의 개입 여부의 문제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슨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벌거벗겨서 저런 풍자 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기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표창원 의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언론과 또 보수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이 그림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직접 의원회관에 난입해서 이 그림을 바닥에다 내동댕이 친 그 행위 자체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저는 이 폭력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당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많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선거까지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국민들의 감정과 여러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중할 것을 특별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설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논의가 이제 설 밥상에 오르겠습니다만 저는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 지지자들이 설 밥상에서 반드시 논의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 공동 경선을 주장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권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야권 통합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권 지지층들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공동 경선을 주장하신 후보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정권 교체를 위한 추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합니다만 우리 당 차원에서의 경선 준비도 불가피합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와 그리고 장모위를 거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우리 당 차원의 경선을 위한 준비는 안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정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개봉해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영화 더 킹에서 주인공인 부장검사는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차기 검사장후보 1순위로 꼽히는 주인공은 후배 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과 정의를 버려야 권력 옆에 있을 수 있다.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내가 왕이다. 박봉과 야근 등 경무에 시달리는 99% 검사들이 명예를 더럽히는 21%의 정치 검사들의 얘기를 다룬 이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은 김기춘, 우병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검찰 승진 인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일정 등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대통령 놀이를 넘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검찰 인사를 통해 이미 실패한 박근혜 정권에서 자존심과 정의를 버리고 권력 옆에 선 정치 검사들에게 보온 인사를 할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찰 인사를 할 자격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그제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정치 신인이며 이명박근혜 정부와도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귀국한 지 2년 만에 갑자기 이명박근혜 정부와 인연을 끊으시겠다니 황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극찬하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독대를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나라를 망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 신인,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정치 신인이라면 제가 충고드린 대로 정치가 뭔지, 정당이 뭔지부터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써준 듯 정치 교체를 말하거나 정당을 자신의 대선 행보에 꽃가마쯤으로 여기고 정권을 주겠다며 유력 정치인들을 줄줄이 만나면서 몸값을 높이는 행보가 정치 신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연휴 기간 동안 자신이 과연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게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연휴 기간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부적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 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와에서 들여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함으로써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런 모호한 답변 태도는 권한 대행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 정치 행보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 권한 대행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국정 파탄 사태에 함께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현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모르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배경에는 본인들은 물론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 제기에 관련자를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를 추진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 언론의 자유를 청와대와 정부가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등 5명이 구속되고 우체부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특검의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확인되겠지만, 대통령 스스로 먼저 진실을 밝히고 겸허히 특검의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탄압의 진상에 의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탄압하여 사실상 해체시키려 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의 재산을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노골적으로 탄압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청와대 지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삭감한 정황이 드러났고, 지난 17일에는 특검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예산 삭감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에는 영화배우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인 강수현 씨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어제는 부산의 문화예술단체들이 2014년 당시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구한 서병수 부산시장을 고발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치적 탄압 파문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과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서 이용관 당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고발되었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검찰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 14억 6천만이던 영화제 예산이 2015년도에는 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부산국제영화제를 해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작을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수용되지 않자 예산 삭감 등 사실상 해체를 위한 보복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의 사랑으로 어릴 때 쌓아올린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적 명성을 망가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후진국의 독재 정치에서 일어날 법한 정치 권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과 보복은
최순실의 어떠한 국정농단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보복 조치에 대해 그 전모를 맹맹백백히 밝히고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일벌백계하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